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치 기반 기술 블록화 시대의 생존 전략,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5번, 영어는 6번입니다. 그러면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포항공과대학교의 김승환 교수님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Surviving in the Era of Technology Alliance Blocks Strategic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for Coexistenc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5. For English, select channel 6.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Professor Kim Song-won, the professor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Professor Park.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포항공대의 김승환 교수입니다. AI 사회자랑 함께 협업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핵심 기술 관련해서 가치 기반의 기술 블록화가 가수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 수준이 기술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기술 블록화에 소외된 개발도상국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외교적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어서 이를 위한 고민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교부의 에너지과학교육과가 주관하는 동세션에서는 양자, 기후, 우주, 바이오 등 신흥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윈윈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개발도상국과의 포용적 공존 확대를 위한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오늘 개회사를 해주실 연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덕 외교부의 경제외교조정관님은 30년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외교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구주통상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과장,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총괄과장, 그리고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역임하셨고, 제 공간에서는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및 주 레바논 대사관의 1등 서기관, 그리고 주 제네바 대표부의 참사관,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의 공사, 주 광주 부총영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주 모로코 대사 재임 후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국무총리의 외교보좌관으로 임명되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제주포럼 과학기술외교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신 케네스 오해 교수님, 김수환 교수님, 바쁜 일정 이유도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조연설과 패널 토의 참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케네스 오해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년 이상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이 요즘처럼 첨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기술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블록화 현상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외교가 지닌 협력과 경쟁의 공존성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예한 기술 블록 간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능동적인 공존의 과학기술 외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주요 기술 선도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AI, 양자기술, 우주, 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 협력 심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흥기술 분야의 협력 파트너를 다변하기 위해 유럽의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 회원국으로 참여할 일정도 현재 준비 중입니다. 혁신적이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그러한 협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술 블록화에 소외된 개도국을 포용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중요한 이행 수단이며 개도국들은 미래의 잠재적인 과학기술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닌 선도적인 과학기술 성과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 후발주자인 개도국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협력적 국제관계와 인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기빈 여러분, 과학기술과 외교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과학기술 분야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룰 테이커가 아닌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이 우리가 과학기술 외교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효과적인 과학기술 외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연설자로 국제 정치 외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에 계신 케네스 오이 MIT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번 제주 포럼을 위해서 스위스에서 직접 방한해 주셨습니다. 오이 교수님을 소개하자면 MIT의 정치학 데이터 시스템과 사회학 교수이자 신흥기술 프로그램 POET 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대 외교학에서 국가 간 협력 이론을 정립했다고 평가되는 Cooperation Under Anarchy의 대표 저자이시기도 하고 193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 통상 갈등의 역사를 협상 이론으로 조명한 Economic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Exchange의 저자이십니다. 또한 오이 교수님은 미국 재무부, 상무부뿐만 아니라 유니도 등의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케네시 오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요소를 전체적인 국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IT 교수로서 MIT가 뭐 과학기술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국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 과학기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토크에 관련해서 역사적이고 기술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급망과 안보, 불안정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국을 자극하거나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포럼에서 제가 또 다양한 제주 포럼에서 세션을 들으면서 또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결론이 있지만 두세계적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봤을 때 어떤 과학기술 블록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초기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었던 한번 역사를 과거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쟁 간의 1930년대의 전쟁 간의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대영 제국이라든가 프랑스 제국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으로 촉발된 어떤
그런 제국주의의 열강의 어떤 그 무부 그러니까 영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쟁 사이에 블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블럭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나토와 그 동북아시아를 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블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동맹과 정치를 통해서 이런 블록이 조금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정책, 안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들어가서 자유무역 블록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프타라든지 인디안 팩트라든지 아세안 등의 지역 자유무역 구역으로 형성되는 블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벽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제품과 과학기술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 국경이라든가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있었던 PPP라든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이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블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보면요. 2000년 동안의 경제 히스토리를 하나의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쭉 있는 가운데 이것은 오르고 내리는 기간에 이제 항상 어떤 그런 분쟁과 관련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진적인 변화가 있었을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그러면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지배했냐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 철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강철 이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부터 점점 더 원자력이나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가 이렇게 원자력이라든가 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AI,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리고 자율 시스템, 양자 컴퓨팅 등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 반도체는 조금 다루고 주로 다루고 AI 시간이 되면은 바이오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공급망을 심화하고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의 불안정성 또 역시 이런 공급망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떤 단순한 비용 효율성을 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보다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재고가 부족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요. 2020에서 2021년부터 쭉 보면요. 죄송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그 글로벌 반도체 재고 지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서 공급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은 또 원인이 되어서 이런 어떤 공급망 안정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다른 그래프를 보면은 나라별 공급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누가 주요 공급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보면요. 빨간색은 보지 마십시오.
전체 진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지역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실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쭉 봤을 때 한국과 대만과 중국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도미넌트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연 뭐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접할 때 이 그래프 바의 이 3분의 2 정도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안보의 불안정성도 여기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화웨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에서 백도어와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모든 국가 정보 기관들이 백도어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갈취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IT의 불안정성과 바이오의 불안정성이라는 주제는 뒤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약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농업도 바꿨고요. 그리고 재료공학도 바꿨고요. 어떤 뭐 산업 전반도 바꿨고요. 이렇게 바이오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바이오 경제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과 유럽 연합이 가장 두드러지는 바이오 이코노미의 경제 대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는 없지만 점점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모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를 모셨다고 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또 바이오테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정책과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그 생명과학과 바이오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엔지니어링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칼슨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모르스 규칙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NA 시퀀싱과 DNA 합성 부분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파른 그래프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이 DNA 시퀀싱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은요, 그 DNA 합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T의 변화, 여러분 잘 다 아시죠? 컴퓨터가 그 예가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DNA에 축적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더 발달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정보가 분석이 되고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그런 어떤 유전자 편집 도구를 보면요. 여러분 크리스퍼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자 편집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NA를 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혁신적인 바이오 엔지니어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국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제도적이면서 사회적이면서 공동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BGI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설인데요. 여기서 이제 셴젠에 위치한 천진에 위치한 그 정보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퀀싱을 하는데요. 저 세계 기술 수준의 시퀀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제 그 교수 연구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 산업 단지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트레이닝을 받고요. 학생들이 이제 중국의 학생들이 와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정책이 뭐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기준과 수준을 높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 특허에서 어느 정도 해왔는지를 보면요. 중국이 예전에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I라든가 기계학습이라든가 바이오텍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conflicts around semiconductor.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 기술에서 봤을 때 바이오도 반도체만큼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 간 그 협력도 중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협력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항상 해커를 걱정하죠. 중국 해커들 걱정하죠. 아니면 미국에서도 해커를 걱정하고 한국이나 유럽에서도 해커를 걱정합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거는요. 어떤 비국가적인 해킹입니다. 그런데 정부 간의 협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위험 요소를 해킹의 위험 요소를 정부 간 그런 어떤 차원에서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책적인 어떤 부진함이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DNA 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합성을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합성 물질이 더 이후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DNA 합성을 의뢰받고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뭐 좋은 의도로 사용되는지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만들어진 그 유전체가 나중에 그것을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정보가 시퀀싱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MIT의 케빈 에스웰이라고 하는 제 동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DNA 합성을 이제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서 공조를 해서 그 주문량을 맞출 수 있는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조를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 간 대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간의 관계가 때로는 협력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칩 파운드리를 만들거나 투자를 하면은 뭐 이렇게 혜택을 준다거나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산업 정책이 한국에서 그동안 잘 이루어졌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감축법이 한국에서 지금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어떤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정책 날짜 보십시오. 이번 주에 바이오텍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테크 이니셔티브에서 다양한 인프라 지원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어떤 경쟁이 최고조가 되는 그런 주였죠. 그래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양자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FTA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유무역 협정에서는요. 서로 간의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두지 않고 여기 이제 이것은 사실 1996년에 WTO 케이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어떤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사례와 관련해서 참고로 할 만한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커플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사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바이든과 그 익숙하신 이 분께서 인도 태평양 그 경제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나라 간의 협력을 하는데 단 하나의 강국을 배제한다는 것. 중국의 의도와 강력함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그런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요, 뭐 단일이 됐든 양자가 됐든 많은 부분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그 반도체 칩과 관련된 미국의 그런 어떤 제도와 솔루션 같은 것을 봤을 때 또 저희가 또 앞서서 전기자동차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미국이 중국산 칩 제조를 혹은 칩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봤을 때 비교적 어떤 상대적으로 미국에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의 일부입니다. 뭐 의도는 미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대만은 제조가 뛰어나고 미국은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논의를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해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그런 제도들을 보면요.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첫 번째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어떤 레버리지로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미래에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C가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칩과 제약에 접근할 수 없게 거절을 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아마도 독자적인 소스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중국의 고품질 하이엔드 칩에 접근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또 각자 독자 노선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분쟁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어떤 갈등이 결국 상호 이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이런 것에서 협력을 국가적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버 및 생물 안보 위협
을 줄인다거나 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협력을 한다거나 결국은 모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여기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은 서로의 상호 이익을 해치는 강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런 활동을 저해할 뿐입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네스 오이 교수님께서는 뭐 기술 동맹 블록화 시대에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를 어떻게 특히 이제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특히 안보와 공급망 취약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 대한 대응 또 한미 중에 함께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제가 AI 사회자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베이스라를 해줘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치 기반 기술 블록화 시대의 생존 전략,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방향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유중구 국립외교원의 국제법센터 연구교수이십니다. 유중 교수님은 이제 외교부, 산업사, 통상자원부, 국방부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로 신안보, 가버넌스 및 규범, 특히 사이버, 우주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면서 다양한 기관의 정부 법률 자문관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 사업단의 부단장,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장, 융합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 R&D 정책, 신기술 가버넌스, 기술과학 정책, 과학기술 인력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대규모의 다수 과학기술 정책 프로젝트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그 정부 기관의 어떤 주체 자문위로 활동하기 뿐만 아니라 과총과 여과총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왼쪽에 이제 계신 분은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술정책센터장이십니다. 박지영 박사님은 2002년부터 12년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재직하면서 R&D 타당성 조사 센터장을 영입하셨고 그 후 올해 2월까지는 아산정책연구원의 핵정책기술센터, 글로벌 가버넌스 센터, 과학기술정책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핵정책, 과학기술과 혁신, 과학기술과 안보정책 등이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과 기술 디커플링 등의 연구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김병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주 교수님은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 국제정치관계, 글로벌 가버넌스 정치발전론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이제 대학과 대학원생 학생 가르치는 동시에 정책, 규제 및 국내 정치 안보 상황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전문관으로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도 특보도 영임하셨습니다. 자, 발표의 순서는 어떤 김병주 교수님을 처음 하고 그 다음엔 유중구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 박지영 박사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김병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speak in. 전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방금 케네스 오이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언어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가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네스 오이 교수님께서 말했던 것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제가 이제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케네스 오이 교수님의 발표는 정말 눈을 뜨게 하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테크 부분이 항상 저희가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포인트는요, 교수님의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스크린에 좀 보시면은요, 중요한 테크 경쟁, 기술 경쟁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경제에서는 이런 디커플링의 어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전통적인 제조라든가 국방에서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점을 상기해줬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지식 경제의 본성은 역시 뭐 복제하기가 쉽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프로세스를 막고 디커플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많은 그 어떤 주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흥미가 여기저기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른 세계,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할까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망이나 리셔플링이라든가 레버리징이라든가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에게 이게 다르다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책임성,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이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발표를 듣고 나서 몇 가지 첨언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대응이 있냐? 어떤 떠오르는 강국이 있고 그리고 사라지는 강국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다른 옵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택할 자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보통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여기에 정말 경제가 잘 일어나고 있다. 우리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할 거다라고 믿는 것이 맞을까요? 인구 문제는 없나요? 다른 요소가 없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의 역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요. 부상하는 슈퍼파워를 봤을 때 한국이 지난 5, 6년 동안 경제가 어땠습니까? 아까 이제 문자를 어떤 숫자를 잘 보여주셨지만 이런 부상하고 있는 슈퍼파워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해야 될까요? 리바운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1월에 조금 곧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이 있게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바이든의 국가냐 트럼프의 국가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다 좀 역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이제 발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유중구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유중구입니다. 저는 슬라이드가 여러 장의 준비가 돼 있지만 오늘 그 주제와 그리고 발제를 하신 분의 의견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공통으로 문제가 진행되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이 과학기술이 새로운 기술 지정학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교차 융합되는 것을 해결하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그 국가 이익에 기반한 과학기술 외교나 국제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키냐 두 꼭지의 부분들이 공통적인 큰 화두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술 블락을 얘기할 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블락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 냉전 이후에 진짜 가치에 기반한 사회주의와 자유진영주의의 블락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WTO 이후에 벌어진 지역주의적인 형태의 이 FTA 확산의 또 블락과도 성격이 다른 블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과학기술을 놓고 have not의 게임 같은 블락의 형태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주제의 띠임과 관련된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어떻게 수행하는데 쉽지 않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 모든 그 국가들이 과학기술 외교의 큰 목적에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현안이라는 해결을 한다라는 것과 또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해서 외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라는 것과 끝으로는 기술 혁신, 과학기술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과학기술 개발 획득을 장려하는 그러한 형태의 세 가지의 과학기술 외교의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에서 요즘은 이제 안보라는 문제와 경제 안보라는 문제가 들어와서 기술 개발 획득의 경쟁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모든 나라들도 그래서 수년에 우주 개발 정책, 그 전략, AI 전략들이 다 나오게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과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형태로 국가 전략을 짜는 국가들과 아니면 이제 한 필라가 그 기술 개발 획득에 초점을 맞춰서 좀 좁은 방향으로 이제 국가 전략을 짜는 국가들이 이렇게 대분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과학기술 외교의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 또는 개별 기술 전략들이 수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결론 부분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발자재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를 때 백도어 문제를 똑같이 얘기하고 또는 이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왜곡을 한다. 이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고 AI, 사이버에 관련된 각종의 안보 이슈나 경제 이슈가 나올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권을 강화해서 위협 요구를 제어했다는 발상과
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유로운 정보 이동이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외교, 가치 기반 질서나 규범 기반 질서를 얘기를 하면 중국 러시아면 그 말하는 룰 베이스의 룰과 밸류가 뭐냐? 그게 일방 유니버셜한 밸류나 유니버셜한 룰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Justice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얘기하는 그 저스티스는 또 뭐냐라는 부분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가치 기반 기술 동맹의 공존이라고 했을 땐 결국은 그 갭을 줄이는 것은 그 목적이 브리징이나 어느 정도의 밸런싱을 갖다라는 띠이라면 밸류가 어떻게 좀 더 유니버셜하고 보편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밸류에 대한 갭, 그리고 기술 블록화가 have와 have not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 외교의 그 고전적인 큰 필라인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든가 국가 양자 또는 다자 간의 외교 정책의 효과적 메우는 그런 방식과 조화롭게 추진될 때 어느 정도 그 갭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김소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슬라이드 준비가 슬라이드가 굉장히 영어가 많아서 제가 일단 영어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이님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발표를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개도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떤 옵션과 그런 어떤 그 해결책,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그 사이클을 도는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진법적인 선택이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원조라기보다는 트레이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50년대, 60년대에서 어떤 비동맹 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모든 종류의 협력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시대에서 우리가 많은 기술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1년 차에 어떤 10가지 그 돌파구적인 어떤 기술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때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어떤 데이터 스토리지를 얼만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리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가치, 예를 들면 제가 영어 단어를 잊어버렸는데요. 얼만큼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도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런 개도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단순히 뭐 기술 역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잘 가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이렇게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질문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 사이에서 이렇게 궤도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케냐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케냐에서는요. 중국의 ODA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의 리더십들도 비슷한 상황이 놓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중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저 여기서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원자력, 핵무기뿐만 아니고 혁신이 또한 어떤 전통적인 분야에서 농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규칙과 원칙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초 과학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하자면 MIT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다양한 내용,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어떤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테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핀테크는 모바일 페이먼트 상황이죠. 그리고 모바일 페이먼트 사례죠. 그래서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개도국에서도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개도국이 벤치마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하에서 결국은 개도국도 이런 선진국이 60, 70년대에 했던 선택과 같이 이진법적인 선택의 어떤 강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기술적인 옵션이 뭐가 있는 것이냐, 이들에게는 어떤 기술적인 영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원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원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심어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을 봤을 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거의 70% 이상의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취되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개도국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4차 산업의 그런 어떤 영향을 봤을 때 규제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충분히 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의견을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개도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박정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마지막 발표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베이직에 충실해서 우리가 왜 이 세션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세션에서 가치 외교, 그러니까 가치 기반의 기술 블록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 건지, 그럼 외교 측 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기술하고 이렇게 깊숙하게 우리가 연관은 돼 있었지만 우리가 차마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기술이라는 것에 왜 가치라는 영역이 들어왔는지, 혹은 반대로 가치의 영역에 왜 기술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글로벌 네트워크 상에, 그리고 공급망 상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에 따른 기술 블록화의 한계와 또 벌어질 양상은 어떤 것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 제가 사실 가치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외교나 기술, 안보 이런 쪽에 얘기를 할 때 우리도 가치 기반으로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가치 기반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아예 그 세션의 제목으로 나오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류 공통의 가치라고 하고 있는 그 프리덤, 그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가치가 될 거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체제 그리고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혹은 추구하기 위한 도구 이런 것부터는 이제 각 나라와 체제와 사회마다 다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규범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이 사회를 지배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규범이라는 게 또한 그 각 사회나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교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때 외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조율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가치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이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체인지가 생기게 됐고요. 기술이 우리 사회랑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경제도 변화시키고 안보도 변화를 시키면서 차마 따라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규범으로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너무나 이 간극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기술을 외교 부분에서 또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훌륭하다, 네트워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지금까지는 외교 부분에서도 항상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도 뭐 미국이나 중국도 얼마나 협력 관계였습니까? 그 중국의 착한 그 노동력과 그다음에 풍부한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가 발전을 해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급속하게 R&D에 투자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이제 기술 선진국으로 올라서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그 안보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교류상으로도 굉장히 불공정한 교육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한 액션이 결국은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속내는 어땠든지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방어적인 측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보를 방어하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에 대한 이 기술이 정말 자유 경쟁하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어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큰 두 국가 간의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뭐 한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 정도는 이 공급망에 우리가 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자원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또 미국의 신기술에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우리 스스로 지금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블록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형성이 되고 있고 가치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이유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모든 공급망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을 이 기술 개발에 어떤 휴먼 라이트라든지 뭐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가치 블록화를 형성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라는 것이 국가 사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냉전 시대처럼 딱 양 진영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뭐 지금 아무리 공급망 분리한다고 해도 수입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뭐 수출도 있고 해서 미국의 경제를 뭐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 완벽한 분리라든지 너무 공급망을 분리하는 것을 확대하거나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 결국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다 진행되는 거 아시지만 5G나 AI 이런 쪽에 이제 하이테크 분야로 단기적으로는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크놀로지컬 엣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그런 그 스페이스라든지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이거는
어떤 블록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롱텀으로 이제 기술 블록화 혹은 사이언스 블록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R&D 측면에서부터 아예 분리돼서 펀더멘탈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 디커플링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좀 더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질문을 주시면 더 네.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시간이 이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위한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질문과 답들이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케네스 오이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술 동맹제 블락이라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냉정한 또 국위 추구가 있게 되고 그런 이제 이 기술 동맹 블락의 현실과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슬라이드도 잠시 나왔지만 이 미국의 이제 이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 텍스 크레디트 문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So first, I want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패널 분들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질문과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도입을 하면서 제가 코멘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능력, 그러니까 사람 기술의 뷰전에 대해서 뭐 제가 틀렸다 아니면은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다른 패널께서는 사람이 어떤 개도국에서 중요한 인재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요소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자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교육을 통해서 제가 뭐 MIT에서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기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학교에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기술에서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쓰이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국제적인 무역과 교육의 그런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더 많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가 DNA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MIT를 보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 공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쟁을 봤을 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서 아까 그 제가 천진에 있는 그 연구기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결과,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국가적인 의지와 사회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고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따라가야 되는 정책과 그 혁신을 해야 되는 정책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을 봤을 때는요. 이게 막 뭐 미국을 살리기 위한 뭐 그런 정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국을 위한 정책이니까요. 자국을 위한 정책이지만 어떤 기술, 전통적인 기술 관련 정책을 봤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혁신의 레벨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래 의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께 오픈 퀘스천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큰 정책을 봤을 때 중국을 계속해서 배제시키고 그리고 디커플링을 하려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정말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은 사실 초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쭉 보면요. 전통적으로
거의 표차 하나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요.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가 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배제하자 그러고 한두 명만 찬성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한국이 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이제 그 발표자들께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한 2분 정도, 2, 3분 내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중구 교수님, 네. 그 Q&A 세션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과학기술 외교를 보면 이게 과학기술과 어떤 외교가 생각보다 현 시대에서는 순탄한 결혼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순탄치 않은 결혼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부분은 국내적인 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부분에 이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커패시티 빌딩이 이 컨피던스 빌딩하고 논 빌딩을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 국내 특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어떤 뭐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전문가 집단이 됐건 네트워크가 됐건 그런 것들을 잘 그 유기적으로 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기술 동맹 형태에서는 대부분의 이렇게 기술 전문가, 정책 전문가, 규범 전문가 그 부분이 나눠서 전문적으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수영 박사님. Well, I just forgot to mention some final. 제가 마지막으로 잊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두 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를 잘한다. 반도체 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European countries. 미국을 위협하고 유럽에 대항하는 그런 혁신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도국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 이런 교훈을 적용할 때 뭐 이렇게 단순히 개발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 좀 혁신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바로 지금 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렇게 디지털 혁신의 시점에서 그렇게 다 각각의 개발도상국을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적 역량의 잠재성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장관님께서 GPS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그런 개념도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이 리딩을 하고 있다, 선두의 위치에 있다. Or Africa.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뭐 그런 리더들이 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가가지고 과학기술 기반의 현대화를 통해서 그런 남미와 중독의 국가, 개발도상 국가를 도와서 서로 그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이러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런 개도국과의 협력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도국을 도와서, 그리고 우리의 그 GPS 비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프로페서.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오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엔 분명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액션들이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좀 우려되는 파트가
정치외적으로 변질되면서 포퓰리즘이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기술 블록화에서 포퓰리즘이 숨겨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 과학기술 외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이제 통일된 의견 혹은 이제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지만 배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어떤 그 기술 블록화에 지금은 이노베이션의 툴이지만 이게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우리와 가치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많은 대비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외교가 장기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ell, I guess Professor Oi 오이 교수님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으로 부상된 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와 비즈니스가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촉발된 경쟁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들을 봤을 때 이런 모든 우리가 찾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최전선의 정보들은 굉장히 잘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냥 날것의 상태로 이렇게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기구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본사에서는 제대로 반응도 안 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어떤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봤을 때 특히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스 같은 것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통상과 관련된 일을 외교부에서 오래 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를 보면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익과 분야별 이익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첨단 산업,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봤을 때 이 산업에서 추구하는 이익이 어떤 경우에는 국익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혹 아주 작은 차이로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도 그런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조금 코멘트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마지막 패널로서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관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혹은 안보를 강화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MIT에서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프로덕션이 잘 일어나야 된다, 린 프로덕션이 있어야 된다,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뭐 어떤 재고가 제때 적시에 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생존에 관련된 역량에 관련된 것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급급하지 사실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 그리고 안보 유동성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이제 뭐 어떤 것에 기인을 하냐 하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유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리고 미국과 한국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항상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이라든가 뭐 기술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블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과 재화, 그 어떤 자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토론을 쭉 하다 보니까 보호주의와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본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그 외국인을 혐오하는 다른 그런 어떤 자기들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이런 블락이 형성이 될 때 서로 간의 장벽이 쌓이는 것에만 생각을 하지만 그 사실 장벽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병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도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술의 어떤 특별한 그 특성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지키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의 흐름이 국경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장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픈 퀘스천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사회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와 함께 건설적인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그 모든 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술 지정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고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케네스 오이제 이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피션시에, 레질리언스에, 또 에코티까지 이런 것들을 다 관통하는 결국 사람들의 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서머라이즈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실 때 결국 이제 이 지구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혼자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 대응이라고 할 것은 대규모로 또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조율되고 그리고 포괄적인 또 다자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위기와 어떤 이에 대한 대응, 협업에 대한 그 인식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해야 될 일들, 그냥 무엇을 할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기술자와 커뮤니티가 또 과학기술 외교란 틀 안에서 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우선 그럼 이상으로 이제 그 가치 기반 기술 블록화 시대의 생존 전략,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방향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